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라서요 조금 부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안다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9번째 장과 10번째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장의 제목은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책의 124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특히 부자 나라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최근까지 자본주의의 동력이었던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함께 금융산업이나 경영 컨설팅과 같은 생산성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모든 선진국에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서비스 제품이 주 생산품 자리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들도 사양길에 접어든 제조업 산업 단계는 아예 건너뛰고 서비스에 기초한 탈산업형 경제구조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우리들 중 대다수가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이 덜 중요해졌다는 의미에서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달리 말하면 투입 단위당 산출량이 서비스 분야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다. 탈산업화 현상이라는 것이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국제 수지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진다. 수출에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 성장의 속도도 느려진다. 네, 소제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도 있어요. 하루는 9살 먹은 아들 진규, 내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6살짜리 아들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낸 바로 그 녀석이다. 이 아들이 아빠,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도 있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중국이 생산하는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여전히 물건을 만든다고 말하고 그에 걸맞은 사례를 들기 위해 고심했다. 처음에는 진규가 가진 일제 닌텐도 게임기를 예로 들려 했으나 거기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 있던 것이 기억났다. 결국 휴대전화나 평판 TV 중
몇 종이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일러주기는 했으나 9살 꼬마에게 친숙한 다른 사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진규는 독일산 BMW 같은 제품에는 아직 관심이 없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워크숍 오브 더 월드로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지금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은 원래 영국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비록 지금의 영국은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말했듯이 제조업 따윈 없는 나라이지만 말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산업혁명을 수행한 이래 19세기 중반에는 세계를 압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군림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 자국의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해버릴 정도였다. 1860년에는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0%, 1870년에는 세계 제조업 제품 무역 총량의 46%를 영국이 차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에 비해 중국이 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대략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당시 영국의 산업 지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영국은 1860년 전후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했지만 이미 1880년대부터 산업 지배력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급속히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결국 1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에는 선도적인 산업 강국의 지위마저 상실하고 만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영국 경제 내에서는 제조업이 지배 산업의 위치를 유지했다. 영국은 1970년대 초까지 전체 고용 인구 중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35%로 독일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무렵 영국은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식량과 연료,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였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일관되게 국내 총생산의 4에서 6%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국 제조업의 지위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추락한다.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에 37%에 달했으나 지금은 겨우 13% 정도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반에 대략 35% 정도에 달했으나 지금은 겨우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무역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도 극적으로 달라졌다. 오늘날 영국은 제조업 부문의 무역 적자가 매년 국내 총생산의 2 내지 4%에 달한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우리는 영국의 이런 현실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결코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전체 생산 및 고용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서 줄어드는 모든 부자 국가에서 벌어지는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전체 생산 및 고용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모든 부자 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다른 말로 탈산업화로 알려진 현상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으면 맥락 잡기가 힘들어서요. 버벅거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 개발로 가속화되긴 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원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위축된 나라는 자연스럽게 산업화 이후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서비스 산업의 부상을 찬양한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 컨설팅, 디자인, 전산, 정보, 연구개발 등 지식 기반 서비스들은 최근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급격한 생산성 성장까지 동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서비스 산업이 적어도 부자 나라에서는 제조업을 대체해서 국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증거라고 한다. 급기야 제조업은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하는 저급한 경제활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컴퓨터와 이발, 탈산업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제조업은 시대에 뒤진 경제 부문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면에 한해서만 그렇다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부자 나라들의 경우 전체 인구 중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영국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0%에 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기껏해야 25% 수준이고,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작 15%밖에 안 된다. 이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회의 성격도 변했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일하며 겪는 경험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컨베이어 벨트나 다른 기계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보다 육체 노동을 덜 할 뿐더러 일의 속도와 방법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공장 노동자들은 일의 성격상 작업할 때는 물론이고 작업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노동조합 같은 활동들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직이나 판매직 직원들은 같이 하는 작업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많고 노조 조직률도 낮다. 또 판매직과 일부 사무직 노동자들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반면에 공장 노동자들은 고객을 접할 기회가 없다. 나는 이런 관찰에서 뭔가 심오한 통찰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정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에서 우리는 오늘날 부자나라 시민들이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할 뿐 아니라 사람 자체도 다른 유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이미 사회적 차원에서 탈산업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부자 나라들 역시 아직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없다. 제조업은 여전히 이 나라들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먼저 선진국에서 탈공업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탈산업화가 되어간다고 느끼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은 착시현상 때문이다. 실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통계 처리의 변화 때문에 탈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부문의 기업 안에서 이루어진 단체 급식, 청소,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이 아웃소싱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급식, 청소, 기술 지원 등은 사실 그 자체로는 서비스에 속하지만 제조업 기업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제조업의 실적으로 잡힌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이 아웃소싱, 청소 전문 회사가 제철소 밖에 설립되어 제철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되면 실제 서비스의 양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서비스 부문의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제조업 부문의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 같은 형태의 아웃소싱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아웃소싱이 미국과 영국에서 특히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탈산업화의 중요한 이유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이를 아웃소싱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아웃소싱 효과 외에도
제조업의 쇠퇴가 실제보다 더 부풀려져 보이는 원인으로 이른바 재분류 효과가 있다.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6년에 이 나라 제조업 부문의 고용 규모 하락폭 중 10% 정도는 일부 제조업체의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가 자기 회사의 업무 중 생산보다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면서 통계청의 서비스업으로의 등록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탈산업화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있다. 저비용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제품이 엄청나게 수입되면서 부자 나라들의 제조업이 사양길을 걷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극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부자 나라들의 이른바 탈산업화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중국의 수출품이 대다수 부자 나라의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은 1990년대 후반을 지나서인 반면 탈산업화로 불리는 현상은 이미 197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통계 분석도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지금까지 부자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탈산업화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20% 안팎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의 원인 중 나머지 80%는 대체로 국민 경제가 부유해지면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하락은 실제로 매우 미미하다. 우리가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 제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컴퓨터 한 대를 살 수 있었던 돈이면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때 오늘날 4대까지는 몰라도 3대는 거뜬히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 산 컴퓨터의 성능은 10년 전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데다 크기는 확실히 작다. 이에 따라 웬만한 가정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2대 정도는 갖게 되었다. 그래도 소득 중에서 컴퓨터 2대 구매에 사용한 몫은 10년 전 소득 중 컴퓨터 한 대 쓴 몫보다 크게 낮을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소득은 10년 전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발 횟수는 어떤가? 그동안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10년 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발 요금은 10년 전에 비해 다소 올랐을 테고 이에 따라 소득에서 이발 요금이 차지하는 몫도 10년 전에 비해 얼마가는 높아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중 이발에 지출하는 몫은 10년 전보다 더 늘어난 반면에 컴퓨터 구입에 사용된 몫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발소에 가는 횟수는 예전과 같은 반면에 소비한 컴퓨터의 수는 더 많아졌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대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불변 가격으로 컴퓨터와 이발의 가격을 측정한다면 부자 나라들의 제조업은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급격히 쇠퇴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국민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즉 경상 가격으로 측정하면 1955년에는 37%였으나 1990년에는 21%로 크게 낮아졌다.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35년 동안 무려 40%나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감안해서 불변 가격으로 측정하면 같은 기간 동안 총 생산액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에서 24%로 불과 10% 약간 넘게 하락했을 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즉 상대 가격 변동을 감안해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면 하락의 규모는 미미하다. 그렇다면 제조업 제품의 상대 가격은 왜 떨어지는 것일까? 서비스에 비해 제조업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물이 서비스 부문의 생산물보다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에 비해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화나 화학 처리 공정을 도입하기가 훨씬 쉬운 만큼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을 올리기도 쉽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당수의 서비스는 그 성격상 생산성을 올리기가 어렵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쉽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성을 억지로 늘리려다가 생산물, 가로 열고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일례로 현악 4중주단이 27분짜리 곡을 9분 만에 후다닥 연주했다고 하자 과연 생산성이 3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교실에 정원의 4배에 달하는 학생들을 몰아넣으면 교사의 생산성을 4배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는 예전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그 생산물, 즉 수업이라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소매 서비스에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 매장에 나와 있는 신발, 소파, 사과 등 상품 가격들도 훨씬 싸졌다. 그러나 이런 생산성 향상 또한 소매 서비스 자체의 질을 떨어뜨린 대가일 뿐이다. 신발 가게의 경우 직원을 줄이는 바람에 고객들은 5분이 아니라 20분을 기다리게 되었다. 소파를 배달받으려면 2주가 아닌 4주를 대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언젠가 될지 모르는 시간에 배달되는 물건을 받느라 하루 휴가를 내야 하기도 한다. 새로 생긴 대형 마트의 사과나 냉동 피자가 집 주변 슈퍼마켓보다 싸다고 하지만 이는 대형 마트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주해 넓은 매장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이고, 따라 소비자는 마트까지 차를 몰고 가서 넓은 매장 어딘가에 있는 해당 코너를 찾아 헤매느라 물건을 사는데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금융처럼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많은 서비스 부문도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보면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 나타난 생산성 향상 중 대부분은 생산성이, 예를 들어 전산기술을 개선해 거래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실제로 오른 덕분이 아니었다. 한동안 금융업자들은 이른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줄이는 첨단 기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마구잡이로 팔아댔다. 그 덕에 금융산업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금융 서비스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금융혁신은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실제로 줄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추는 데 불과한 것이었고, 그의 바탕을 둔 금융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결국 지탱할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부자 나라의 국민 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주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대거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수입 제품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몇몇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부자 나라의 국민들은 고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탈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탈산업 사회를 공언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탈산업화는 우려해야 하는 현상인가? 라는 소제목입니다. 이른바 탈산업화가 그 나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빨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좋은 일 아닐까? 꼭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역동적이고 이에 따라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해당 국가 내의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빠르다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그 나라의 제조업이 다른 나라의 제조업보다 더 역동적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나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치자.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제조업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 수지 적자, 장기적으로는 국민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경제성장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탈산업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설사 자국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역동적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탈산업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도 안도해서는 안 된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 부문보다 빠르다고 해도 우물안 개구리일 뿐 국제적 기준에서는 형편없이 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제조업이 국제 기준에서 봐도 역동적이라고 하자.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제조업 비중이 문제가 된다. 국내 산업에서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 이 또한 생산성 증가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경제에서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이 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느려질 것이다. 서비스 부문은 산업의 속성상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이는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을 겪고 있는 어떤 국가가 충분히 부유해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산성 둔화는 걱정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둔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탈산업화 현상은 국제수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보다 수출이 어렵고 따라서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 즉 탈산업화가 커지면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지고 무역시장에서는 지불할 돈이 없어진다. 물론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해 해외 물품을 수입할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서비스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어느 곳이든 운송 가능한 제조업 제품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교육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뉴욕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거나 그의 머리를 잘라줄 방법을 발명해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물론 이발사나 청소부 같은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이 사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이는 대개 이민을 의미하는데 이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 이상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이례적일 정도로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예전만큼 해외 상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이 나라의 탈산업화 현상에 제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상실까지 겹친다면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도 어렵고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똑같이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금융이나 컨설팅, 엔지니어링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는 교육이 훨씬 손쉽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90년대 이래 지식 기반 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탈산업화 현상에 따른 국제 수지 적자를 메웠다. 1980년대 영국은 제조업 쇠퇴, 즉 탈산업화로 인한 국제 수지 적자를 북해 원유 수출로 겨우 메웠지만 1990년대 들어 원유 수출액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차에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구원투수 노릇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영국조차 거기서 얻는 국제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4%에 미치지 못해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 적자를 간신히 메우는 수준이다. 더욱이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금융과 다른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에서 이 정도 규모의 흑자나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산업화 시대 경제의 또 다른 모델로 간주되는 미국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 흑자액이 국내 총생산의 1% 미만이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4% 규모에 달하는 제조업 무역 적자를 메우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엄청난 규모로 돈을 빌려 적자를 메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외자를 끌어들이는 미국의 능력 역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이 앞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조업과 깊이 연관되는 첨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의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려면 제조업 생산 공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여 체득하게 되는 지식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현재 가뜩이나 약한 제조업 부문이 앞으로도 계속 취약해진다면 제조업 관련 첨단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이를 수출에 벌어들이는 외화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마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수출해서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다른 나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탈산업사회의 환상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탈산업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바뀐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 아웃소싱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도 관측통들 사이에서 이런 견해가 널리 퍼졌다. 이들은 공해나 유발하는 제조업은 잊어버리고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곧바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면 인도는 세계의 사무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서비스 부문은 본질적으로 제조업 부문보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리다. 물론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처럼 생산성이 향상될 잠재력이 큰 부문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주로 제조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업들을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 처음부터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조업의 기반을 둔 경우에 비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비스 상품은 앞서 본 것처럼 교육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비스 생산에 특화된 나라는 제조업 제품 생산에 특화된 나라보다 국제수지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므로
선진국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개발도상국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해 해외의 선진기술, 기계도입이든 기술 이전이든지 선진기술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능력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 전략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어떤가? 그들은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두고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실제 모습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실제로 이들은 제조업 성공 신화를 일군 나라들이다. 사람들은 흔히 스위스가 제3세계 독재자들이 은행에 예치해놓은 비자금이나 관리해주면서 혹은 일본이나 미국 관광객들에게 목에 매다는 방울과 뻐꾸기 시계 땅이나 팔아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업경제를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가 스위스산 제품을 흔히 볼 수 없는 것은 스위스가 인구 700만의 작은 나라에서 제조업 제품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 기계류나 화학제품 같은 생산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이다. 연도와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본과 스위스가 1, 2위를 다툰다. 싱가포르 역시 세계에서 제조업이 강하기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이다.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에 핀란드와 스웨덴을 더하면 제조업 부문의 세계 최강 5개국이 된다. 인구가 8만 5천 명에 1인당 국민소득 9,000달러 정도인 세이셸처럼 매우 작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제외하면 지구상의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여 높은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괜찮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요약하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심지어 부자 나라들도 이른바 탈산업 사회로 접어들었는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제 부자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 가격의 변화, 즉 제조업 제품의 가격은 내린 반면에 서비스 가격은 그렇지 않음을 감안하면 부자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탈산업화 현상이 꼭 제조업의 쇠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국제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상당수 정부들이 탈산업화 사회라는 신화에 세뇌되어 탈산업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느리게 성장한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는 국제 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는 경우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탈산업 사회라는 현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네, 이렇게 9장을 읽었고요. 이제 10장을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142쪽입니다. 최근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한다.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몇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달러가 되었든 유로가 되었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해 미국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시국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미국보다 더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다. 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하려 애쓰는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평균 소득으로 따져볼 때 미국인들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다른 선진 국민들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가장 높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극도로 불균등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고른 다른 선진국을 이렇게 평균 소득만으로 비교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짐작하기가 어렵다. 이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은 미국의 건강 지표가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일을 훨씬 더 오래 한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미국인들보다 유럽인들의 구매력이 더 높아진다. 미국인들처럼 여가 시간보다는 물건을 많이 갖는 쪽이 더 나은 삶이냐, 유럽인들처럼 물건을 더 살 돈보다는 여가 시간을 확보한 쪽이 더 나은 삶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이 다른 부자 나라들에 비해 생활 수준이 단연 더 높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1880년부터 1914년 사이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막상 미국에 도착한 후 크게 실망을 했다. 새로 정착한 미국 땅이 그 전에 꿈꿔오던 낙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향에 보낸 편지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 도로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기는커녕 포장도 안 돼 있더라. 오히려 우리더러 도로를 포장하라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탈리아 이민자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1900년에 와서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건국 초기부터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희망의 나라였다. 19세기 초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유럽의 그것과 비슷했고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평균 소득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원한대로 무한정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일손이 아주 귀해서 유럽보다 4배 정도의 임금을 챙길 수도 있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처럼 미국이 봉건 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나라여서 구대륙에 비해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에 매혹된 것은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특히 최근 수십 년 사이 전 세계 기업가들과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식 경제 모델을 모방하기를 원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자유기업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무한 경쟁의 기회를 주고 거기서 이긴 사람은 정부의 규제나 잘못된 평등주의 문화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응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우대를 받는 시스템인 것이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자유로운 노동시장 덕분에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맞춰 노동자들을 경쟁기업보다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는 민감한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변화하는
여건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낙오한 사람들마저 그 결과에 기꺼이 수긍한다고 주장한다.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운 시스템에서는 당장 자기 자식이 제2의 토머스 에디슨이나 JP 모건, 빌 게이츠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이렇게 강력하니 미국이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떠오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 사람들 잘 사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옳지 않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유럽의 몇 나라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6,000달러이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는 노르웨이 76,450달러를 필두로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이 46,060달러 순으로 7개 나라가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인구 규모가 작은 아이슬란드 31만 명이나 룩셈부르크 48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나라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그럴 리가 없다. 미국에 실제로 가보면 스위스나 노르웨이보다 훨씬 잘 살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할 듯도 하다. 이런 인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데 있다. 어느 나라나 관광을 할 때 빈민가를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 여러 나라보다 미국의 빈민가가 훨씬 더 많은데도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만 보고 미국이 더 잘 산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평등이라는 요인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다. 제네바에서는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택시 타고 가면 35달러, 약 35 스위스 프랑을 내야 하지만 보스턴에서 같은 거리를 가는데 15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오슬로에서 100달러 가로 열고 530크로네 550크로네 정도 내고 먹은 저녁 식사는 세인트 루이스에 가면 5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반대 경우도 있다. 태국이나 멕시코에 휴가를 갔다고 생각해보자. 이번 주에만 등 마사지를 6번이나 받았고 저녁 식사 전인데도 벌써 마르가리타를 석 잔째 마시고 있다면 술에 취해서인지 몰라도 100달러짜리 지폐가 200달러 아니 300달러처럼 느껴질 것이다. 시장 환율이 국가 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다른 화폐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양의 돈인데 나라마다 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차이는 단기적으로 환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환율이라는 것이 주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공급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느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제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 시장에서 교육되는 것들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교육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 운전이나 레스토랑 서빙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노동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려면 이민을 해야 하지만 그건 각 나라의 이민 제한 정책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나라에 따라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스위스 택시나 노르웨이 식당이 비싼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노동자 임금이 싼 멕시코나 태국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서비스 또한 싸진다. 반면 국제적으로
교육되는 TV나 휴대전화 같은 상품들은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격을 지불해야 살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른 비교육 재화의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국제 달러, 영어로 인터내셔널 달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특정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1년에 공통적인 소비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 구매력 평가지수 PPP라는 개념의 근거를 둔 이 가상 통화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나라의 소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나라의 소득을 국제 달러로 환산해 보면 잘 싼 나라의 소득은 시장 환율로 계산한 소득보다 더 낮아지는 반면에 가난한 나라의 소득은 더 높아진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서비스이고 잘 싼 나라에선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한편 시장 환율로 계산한 소득과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소득에 별 차이가 없는 나라도 있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시장 환율로 표시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6,040달러지만 구매력 평가지수로 표시한 소득은 45,850달러 내외였다. 독일은 시장 환율 소득은 38,860달러이지만 구매력 평가지수 소득은 33,820달러여서 15%의 차이를 보였다. 사실 두 수치는 이렇게 맞대어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긴 하다. 덴마크의 경우 54,910달러 대 36,740달러로 거의 50%나 차이가 났다. 반면 2007년 중국의 소득은 2,360달러에서 5,370달러로 2배 이상, 인도는 950달러에서 2,740달러로 3배 이상 뛰는 양상을 보였다. 각 나라의 시장 환율 기준 소득을 가상적 국제달러로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이 계산법을 사용하려면 나라마다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가정이 따르는데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매력 평가지수에 따른 소득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과 데이터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세계은행에서 2007년에 구매력 평가지수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변경하자 중국의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 소득은 하룻밤 사이에 7,740달러에서 5,370달러로 44%나 떨어졌으며 싱가포르는 31,710달러에서 48,520달러로 53%나 올라갔다. 이런 한계도 불구하고 국제달러로 표시된 소득은 시장 환율 소득보다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짐작하는 데 더 나은 지표가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소득을 국제달러로 계산하면 미국은 다시 거의 정상 자리를 탈환한다. 계산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모든 측정에서 미국보다 늘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가 50만도 채 되지 않는 도시국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나면 미국인이야말로 자신의 평균 소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결론 지어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보다 평균 소득이 높다는 것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소득 분배가 얼마나 균등한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 어느 나라에서도 평균 소득을 가지고 그 나라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평균 소득으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을 짐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선진국 중 소득 분배 불평등이 월등히 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으로 짐작한 평균 생활 수준
이하로 사는 미국 사람들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간접적으로 이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기록한 나라임에도 평균 수명과 유아 사망률 같은 보건지수는 세계 30위에 불과하다. 물론 미국의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말자. 1인당 평균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교도소 재수자 수는 유럽의 8배, 일본의 12배나 될 정도로 범죄율이 높아 최빈곤층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구매력 평가 지수 소득이 시장 환율 소득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의 높은 생활 수준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잘 싼 나라일수록 구매력 평가 지수 소득이 시장 환율 소득보다 낮거나 나라에 따라서 엄청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서비스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값싼 노동력이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민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입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임금은 한층 더 싸진다. 미국인 노동자를 하더라도 직업 안정성이 낮고 복지수당 등 사회적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 수준의 유럽 노동자들에 비해 기댈 데가 별로 없다. 따라서 미국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은 유럽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참아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택시를 하거나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해 훨씬 싼 것이다. 고객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택시 기사나 웨이트리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정리하자면 미국 평균 소득의 구매력이 높은 것은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뎌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노동시간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나보다 50%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내 2배라면 생활 수준이 나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미국인들은 일벌레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장 환율 기준으로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된 나라, 3만 달러 약간 못 미쳐 이 그룹 중 가장 소득이 적은 그리스까지 포함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일벌레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장 환율 기준으로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국민들 중 가장 일을 많이 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유럽인들보다 10% 더 오래 일을 했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인에 비하면 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무려 30%나 더 길다. 아이슬란드의 경제학자 토르발 뒤르 길파손 이 2005년 기준 노동 시간당 구매력 평가지수를 소득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2005년 기준 노동시간당 구매력 평가지수 소득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겨우 8위에 불과했다. 1위를 한 룩셈부르크의 뒤를 이어 노르웨이, 프랑스, 가로열고 맞다, 맨날 빈둥거리는 인상을 주는 프랑스가 3위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미국보다 앞선 나라들이고 독일이 근소한 차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을 일했을 경우 미국인들은 경쟁국 국민들과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떨어지는 생산성을 더 긴 노동으로 보충하고 있는 셈이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이 일을 더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일주일 더 휴가를 가는 대신 그 시간에 일해서 번 돈으로 TV 한 대 더 사고 싶으면 일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 아니다. 누구도 남에게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을 일하는 것이 옳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좀 더 길게 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주 가난할 때에는 공장에서 일을 더 오래 하도록 돈을 좀 더 벌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주 가난할 때에는 공장에서 일을 더 오래 하더라도 돈을 좀 더 벌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더 질 좋은 음식을 먹고 난방이나 위생, 의료비 등에 돈을 더 쓸 수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며 가전제품들을 사고 수도나 가스, 전기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고 나면 여가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줄여가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긴 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은 휴가를 더 길게 보내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 일하느냐는 각자 노동과 여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라는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개인은 이런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가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동법을 개정하고 복지정책을 보완한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제 모델을 지지하는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식 경제 모델을 지지하는 주장은 미국인의 생활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한 나라의 평균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따지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알고 나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우월성은 상당히 빛을 잃고 만다. 미국은 소득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짐작하는 데 평균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 사실은 다른 부자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미국의 보건 및 범죄 관련 지표에 잘 드러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또 다른 미국인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빈곤과 불안정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또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상당히 더 길다. 같은 시간을 일해서 생기는 돈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 뒤진다. 이런데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생활 수준이 더 높다는 주장을 한다면 반론의 여지가 많다. 국가 간의 생활 수준 격차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중 1인당 소득, 특히 구매력 평가 지수로 표시한 1인당 소득이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가 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의료 혜택, 사회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다. 개인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과 소득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미국에 대한 부의 척도로서의 측정, 미국인들이 과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11번째 장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라는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